자, 우선 그 제1장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왔죠.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 부기가 뭐냐 이 소리죠. 이 부기. 자,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장부를 기장하는 거, 그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을 기장한다, 장부에다가 기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부기는 장부를 기장한다는 말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따라서 부기란 장부 기장의 약자로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현상이죠. 그것을 거래의 판례수에 따라서 분개하고 전기해서, 자, 그 다음에 결산을 통해서 한 기업의 그 회계의 흐름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부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기라는 목적. 자, 부기라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부기의 목적하고 회계의 목적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한다. 요게 이제 부기의 주된 목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된 목적이 있으면은, 부목적이죠. 왜? 주 목적에 따르는 부목적이라는 것은, 자, 경제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한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제공하는 것이 요게 부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부기의 주목적이고 요게 부기의 부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요건 이제 회계의 주목적이 되죠. 자, 그래서 회계의 주목적. 자, 경제적인 이해관계자,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요게 회계의 주목적이고, 그러면 회계의 부목적은 요게 되겠죠. 거꾸로. 부목적은, 자,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회계의 부목적. 그래서 부기와 회계를 서로 연관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우리 기업 실체가 하나 있으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들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를 분류하는데, 분류 방법은, 자,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단식부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누는데, 자, 이 단식부기라는 건 일정한 양식이 없이 그냥 현금의 수지나, 그 다음에 받을 돈, 줄 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받을 돈, 채권, 그 다음에 갚을 돈, 채무, 이런 것들만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일부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 없다.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어때요? 모든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거래의 판례서에 의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죠. 자, 기록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복식부기고, 그러면 거래의 판례서도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필요한 거고, 따라서 우리는 완전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록 방법에 따라서, 자,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 등의 변화만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모든 계산상의 변화를 기록한다. 그럼 단식부기는 지 혼자 해야 되죠. 그래서 회계를 나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식부기는 나눠서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용장소. 자, 단식부기는 주로 이제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모든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장의 원칙. 단식부기는 그냥 없습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한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떤 원칙이냐, 이런 원칙을 배워가게 된다.
그 다음 자기가 한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단식부기는 검증이 안 되죠. 그러나 복식부기는 고려의 판례서에 의해서 하나의 경제적 사건을 차변, 대변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집계를 했을 때 차변 쪽의 합계와 대변 쪽의 합계가 일치한다면 우리가 한 게 맞았다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차변하고 대변이 틀려. 그러면 우리가 한 게 틀렸죠.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하는 회계, 이걸 영리부기라고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계, 이거를 비영리부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요거는 좀 항상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거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 나눴을 때, 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제 누구냐, 요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이고, 그 다음 관리회계는 경영진을 비롯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재무회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뢰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 적합성을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이것만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다 정리가 되겠죠. 자, 먼저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보고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보고하는 범위는 자, 우선 과거의 정보, 과거적 정보가 보고 대상이죠. 왜? 미래적 정보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자, 재무회계는 과거적 정보, 그 다음에 현재적 정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싹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적인 정보고, 관리회계는 어때요? 그에 비해서 미래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과거적인 정보로 보고를 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으니까 어떤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여기는 화폐적인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보고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능력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기업을 꾸려갈 때 대단히 유리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종업원의 능력, 또 기업의 경제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할 수가 없고, 다만 관리회계에서는 내부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화폐적인 정보도 당연히 보고가 되고 비화폐적인 정보도 보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관리회계에서는 미래적만이 아니라 과거적 정보도 보고가 된다라는 거죠.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원칙은 뭐냐? 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신뢰성이 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린 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누구라도 아, 그렇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그러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원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수단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를 하자. 이렇게 되겠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자, 이거는 뭐 특수 목적의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수 목적의 보고서. 자, 여기서 말하는 특수 목적 보고서라는 것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하나의 특정한 양식이 없이 뭐 메모지 같은 것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핵심은 요거를 먼저 이해하면은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회계는 물론 암기, 몇 가지 암기 사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껐덕껐덕거릴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계 공준이라고 그랬죠? 자, 이 회계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를 끌어가는 기본적인 가정, 기본적인 전제. 자, 기본적인 전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회계 공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계 공준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IFRS에서는 자, 하나의 공준밖에 없어요. 계속 기업의 공준. 여기서 말하는 계속 기업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예상 가능한 기간까지 무한히 영업을 계속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고를 해요? 자, 당신네 회사는 얼마의 순이익을 얻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보 이용자가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몰라? 나중에 문 닫아야. 나중에 기업을 여기서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폐업할지 모르잖아. 그럼 내가 20, 30년 동안 해보고 폐업한 다음에 벌었는지 손해를 봤는지 알려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 그렇다면은 일정한 기간을 끊어서 기간별로 보고를 해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계속 기업의 가정 속에서 뭐가 이제 이어지느냐라고 한다면은 기간별 보고가 정당화되는 거죠. 자, 기간별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단기에 먼저 준 게 있을 수도 있고 먼저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못 준 것도 있겠네. 그래서 자, 수익이나 비용, 수익과 비용을 이연도 할 수 있고 예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연선, 예상미 이러면 돼요. 그러면 먼저 줬거나 먼저 받았으면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번 기에 해당되는 건데 아직 안 주거나 아직 못 받았을 때 그거를 예상해서 단기에 수익 비용으로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수익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역사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의 토지를 샀는데 지금 얘가 지금 기말에 가서 1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냥 1억으로 가라 이거죠. 왜? 언젠가는 팔을 거 아니냐. 팔을 때 그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역사 원가를 중시하고 있다. 근데 요즘 IFRS에서는 어때요? 현재 가치도 중요시하고 있죠. 그래서 재평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짜리 토지인데 연말에 가서 1억 5천이 됐다면 1억 5천으로 장부를 바꿔주는 거죠. 재평가해서.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기업의 공준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그 하부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계속 기업의 공준은 자, 기업 실체는 경영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역사적 원가와 기간별 보고, 발생과 이연, 기간별 보고에 그 기간별 보고는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 하나 삭제해 주시고, 그래서 기간별 보고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회계의 공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거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아주 쉬운 것들이죠. 먼저 지금은. 그래서 먼저 재무상태표 개정. 그러면 재무상태표 개정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 부채, 자본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표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자산을 기록하고 여기에는 부채를 기록하고 여기는 자본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자,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우측으로 가잖아요, 이제. 근데 좌측으로 가게 되면 올라오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깨지잖아. 뭐 그래도 뭐 좌측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키는 게 좋잖아. 약속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반드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 손익계산서 개정에는 자, 수익과 비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수익 비용 속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차익과 차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수익하고 차익은 어떤 차이가 있다. 수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이걸 수익이라고 하고, 차익은 어때요?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벌어들인 돈을 차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 속에 차익 차손도 다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해요? 차변에는 비용을 쓰기로, 대변에는 수익을 쓰기로 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요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비용인데 차변에 써야 될 걸 대변에 쓰셨다. 수익인데 차변에 쓰셨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철저하게 재무상태표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써주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자산이 100원인데 부채가 40원이래. 그럼 자본은 60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 IS를 그렸어요. 수익이 90원인데 비용이 50원이다. 그러면 더 많이 벌었네. 그러면은 여기서 순이익이 40원 이렇게 나와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비용이 더 커? 그러면 이쪽으로 순손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흐름을 하나 꼭 잡아주시면, 뭐 지금은 이거 모른다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배운 거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또 하나 정리를 해보면은, 요건 이제 기초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말의 재무상태표를 또 하나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말의 자산이 기초에는 100원이었는데 얘가 15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얘가 7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8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처음에 6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80원으로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20원을 벌었음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야죠. 이게 같은 기업이라면, 자, 60원이 80원이 돼서 20원 벌었다면, 요거는 얼마가 돼요? 자, 여기서 비용은 50원이다. 그럴 때 이익이 20원 나왔으면, 요게 20원이 되는 거고, 따라서 수익은 당연히 7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그렸을 때, 자, 비용과 수익을 비교했는데 비용이 50인데 수익이 40원이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순손실이 10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언제나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 자, 자산,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한다. 그 다음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데, 부채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타인 자본이라 하고, 요거는 자기 자본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부채는 채권자의 청구권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주주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라고 나왔습니다. 자본을 우리는 순자산이라고 한다는 거. 왜? 순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갚아야 될 것을 차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순재산 또는 순자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 이해하신다면 순자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자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의미하는 거다. 자, 순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이렇게 해서 순자산은 자본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회계상의 거래. 자,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동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자,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면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럼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원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원이 늘어나면서 현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100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이 돼요. 그걸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의 종류.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 8요소인데 일반적으로 거래의 10요소까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약속이죠. 이제부터 어떤 약속을 해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그 다음에 수익이 소멸하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비용이 소멸하면 대변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10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퉁쳐가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자,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버리면 거래의 8요소가 되는 것이고, 자, 그거 모른다. 그럼 조금 좀 골치가 아픈 거죠. 자, 다 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얼른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재무상태표 생각해보면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생각해보면 비용, 수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비용, 수익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시험에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환거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손익거래, 그 다음에 이제 혼합거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으면 교환거래. 그 다음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손익거래.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요거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수반되는 거래. 요걸 현금거래라고 하고, 현금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대체거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거래, 현금이 나가면 출금거래.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는 계정 과목의 분류.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뭐가 들어간다 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요걸 세분화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산을 쓰는데 자산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부채는 어때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렇게 해서 자,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은 어때요? 자본은, 자, 우리가 이제 자본금하고, 자본금하고, 그 다음에 기타의 자본 요소, 그 다음에 잉여금,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자본회계에서 또 정리를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자, 요건 또 뭐냐. 유동자산을 구분하면 요것도 이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는데요. 자,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해야만 현금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당좌자산은 판매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이 되는 것들, 요거를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KIFRS에서는 요거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만 나누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자산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해서 비유동자산도 나눠 놓고 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죠. 자, 따라서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고, 자, 당좌자산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중에 또 그 해당되는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 우리의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눠요?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 순환주기 기준. 자, 즉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자산.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유동부채. 그 다음 1년 이후에 현금화된다. 비유동자산.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상 영업 순환주기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정상 영업 순환주기 이내에 현금이 된다. 유동자산. 정상 영업 순환주기 이후에 현금이 된다. 그러면은 비유동자산.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어떠한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다시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돈으로 다시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 요게 우리는 영업주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본. 자, 자본은 나중에 이제 자본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자본은 자본금, 기타의 자본 요소,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자본회계에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과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다 주는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 또는 번 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비용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이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감소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그러면 자본은 감소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본이 증가되려면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뭘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여기서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40원이다. 그럼 자본은 60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늘어났대요. 그럼 얘가 늘어나려면, 얘가 이제 만약에 70원으로 늘어나려면 얘를 110원으로 만들면 되지. 자산이 10원 늘어나거나, 아니면 자산은 그대로 있고 부채가 10원 감소되면 되겠네. 부채가 30원이 된다면 얘가 70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수익이다 이 소리고, 반대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본이 감소가 된다. 자본이 감소가 됐다. 얘가 50원이 된대요. 그러려면 얘가 90원이 되든지 자산이 감소되든지, 아니면 부채가 늘어나면 돼. 얘는 그대로 있고 부채가 50원이 되면 자본은 5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익비용이고, 수익비용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실제 계정과 명목 계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계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계정.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목 계정 그러면은 요거는 이름뿐의 계정이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은 한 해 결산이 끝나면은 샥 없어져 버리잖아. 새롭게 시작하죠. 다음 연도에 또 새롭게 벌고 새롭게 지출되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없어지면 안 되지. 현금이 100만 원 기말에 있었어요. 그럼 그건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겨지겠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계정, 다른 말로 영구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그냥 명목상 이름뿐의 계정이다. 그래서 명목 계정이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임시 계정이다. 임시로 만들었다가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임시 계정이라고도 부른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가 순환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 우리 아까 뭐를 얘기했습니까?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무한히 계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기간별로 보고를 한다 그랬죠. 자, 기간별로 X1년이다. 그러면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한 회계기간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회계기간은 기업이 임의로 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어떤 회사는 나는 4월 1일부터 하겠다. 그럼 4월 1일부터 자,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이렇게 회계기간을 정해도 되는 거다. 그 회계기간은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다만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기업이 마음대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기간을 1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로. 그러면 요 1년 동안에 무한한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죠. 그럼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죠. 자, 요 마무리가 뭐냐? 결산이죠.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얻었는지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면 분기정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또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크게 결산은 세 가지 절차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후 절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먼저 예비 절차에서는 먼저 뭘 작성해요?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산표라는 걸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졌네요.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게 바로 예비 절차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본 절차는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가, 장부의 마감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정을 설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손익계정에다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요 손익계정에다가 대체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자, 손익계정에 수익이 클 수도 있고, 비용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차액, 손익계정의 차액을 어디로 보내느냐? 자, 요거를 개인 기업은 자본금으로 바로 보내고, 법인 기업은 잉여금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손해가 나왔다. 그때는 결손금으로 보내게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남아있겠네. 그래서 이 자산, 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하고 전기로 이월을 시키죠. 차기로 이월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서는 전기에서 이월이 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마무리 2월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잘 아주 틀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여기도 시산표고요. 여기도 시산표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 또는 잔액 시산표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요게 나오는 거죠. 자, 요게 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2월 시산표예요. 차이점. 자산부채 시산표에는 저쪽에 위에 있는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기록이 되죠. 그리고 결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결산을 거쳤으니까 요게 결산 후에 작성되는 거고 2월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합계 시산표나 잔액 시산표에 있는 자본은 기초 자본이 되는 거고 2월 시산표에 오는 자본은 기말 자본이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2월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기록, 잔액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기록.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후 절차. 요게 이제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이죠. 그래서 재무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이때 재무보고서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자,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을 포함한다. 요게 바로 결산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재무제표하고요, 재무상태표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인 모든 여러 가지 표,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만 나타내는 표. 요거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기 결산 절차 쭉 나와 있죠. 자, 예비 절차, 본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은 결산 후 절차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요 시산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시산표에는, 조금 이제, 아까 뭐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산표에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결산일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되는 자산은 기말의 자산이 들어가는 거죠. 기말의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써줘요. 왜? 차변에는 자산하고 비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기말의 자산에다가 총 비용을 기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기말의 부채가 들어가겠죠? 기말의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기초의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 왜? 아직 결산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이때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은 기초자본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총수익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시산표 등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기말인데 얘만 기초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왕왕 틀립니다. 그럼 내가 열받죠? 자, 항상 시산표 등식 그럴 때는 기초자본, 자산과 부채는 기말, 자본만 기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시산표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생기면 차변에 100원이면 대변도 1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00원이면 여기도 200원.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000원, 여기가 1,000원이다. 그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1,000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맞았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 예를 든다면 100원을 둘 다 안 썼어. 차변에 쓸 거를 대변에 쓸 거를 둘 다 안 쓰게 되면 금액은 같지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차변하고 대변만 딱 비교를 해서 맞으면 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고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 한쪽은 기록했는데 한쪽을 기록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기록을 했는데 어느 한쪽을 기록을 안 해요. 그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 잘못된 거,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시험에 나오면 조금만 눈여겨보면 한 놈이 꼬리를 딱 흔들어요. 나야 하고, 그러면 그 놈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답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장부의 마감인데요. 장부의 마감, 요거예요.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을 해놓고, 자, 그 손익계정 속에 수익과 비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 법인기업은 잉여금, 그리고 나면 나머지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2월, 전기로 2월 해서 2월 된 걸 모아서 2월산표를 만든다. 요게 바로 장부의 마감 절차. 쭉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노래가 하나 나왔죠. 자, 금강산 노래가 나왔는데, 자, 우리 금강산 노래에 맞춰서 1절은 오리지널 금강산 노래.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내가 노래 참 잘하는데요. 요즘에 목소리가 좀 많이 나빠졌어요. 자,
2절이 영미식이죠. 자,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만약에 법인 기업이다. 손익계정 차액을 잉여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산표로 요게 2절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3절이 하나 있네. 그건 뭐냐? 대륙식 마감법.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륙식 마감법을 쓰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이론이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두면 좋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자, 대륙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을 자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자산부채 자본을 요거는 대륙식에서는 잔액에 대체 잔액 계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산부채 자본은 그냥 바로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대륙식이라는 거는요, 떼놈들이에요, 떼놈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마감, 이 계정으로 우리가 분개를 안 하고, 어떻게 장부가 마감이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금 계정이 있다라고 봐요. 현금 계정이 있으면은, 자, 차변이 1,000원, 대변이 400원이에요. 그러면 영미식은 그냥 차기로 2월 이래버리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전기 2월 600원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륙식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주느냐? 대륙식에서는 현금 1,000원이고 400원이면 600원이 남아있는 것을 얘를 잔액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치기 합니다.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나와? 차변에 잔액, 대변에 현금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잔액 계정 그려볼게요. 잔액 계정이 나와 있고,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잔액 600원, 현금 6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잔액 계정 차변에 현금 600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네. 모든 자산부채 자본을 이렇게 잔액 계정으로 대체하는 대체 분계를 해서 와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 얼마나 촌스러운 방법이야? 우리 영미식은 간편식으로서 그냥 2월 된 것만 모아서 2월 시산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얘가 뭐냐? 요게 영미식에서는 2월 시산표가 되는 거고 대륙식에서는 잔액 계정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죠? 자, 만약에 여기가 잔액 계정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 회사는 뭐로 마감한 거예요? 대륙식으로 마감한 회사구나. 잔액 시산표가 아닙니다. 잔액 계정. 우리 손익 계정처럼 계정을 하나 그려주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륙식은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으나 원리는 알아두는 게 좋다.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는 거는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노래 시간 날 때마다 불러주시면 노래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이 재산법하고 손익법인데요. 자, 이 재산법, 손익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거기 쭉 제가 하나의 그 요약이니까 써놓긴 써놨습니다만은 이거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4단계만 하면 되는 거죠, 4단계. 자, 우리 4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 4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초의 재무상태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본의 증감이고, 요거는 말의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요거는 IS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그려놓고, 자산이 1,000원, 부채가 400원, 자본이 600원. 그런데 600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00원을 증자를 했고 100원을 감자했다면 새로운 자본은 얼마가 돼요? 700원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자산이 1,500원이고 부채가 400원이다. 그러면은 자본은 1,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우리 회사는 600원이 1,100원이 된 게 아니라 700원이 1,100원 된 거죠. 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400원 되는 것이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익이 이런 경우에 비용이 300원이라면 수익은 얼마겠느냐? 이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700원이 1,100원 됐으니까 400원 벌었네요. 400원 이익이 나오려면 우리 회사가 번 수익은 7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알면 다른 공식이 뭐 필요해? 자, 공식 만들어 볼까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됐죠?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유상증자 마이너스 유상감자. 응? 고쳐진 기초자본이야. 고쳐진 기초자본. 그 다음 여기가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그러면 기말자본에서 고쳐진 기초자본을 빼면 요게 당기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순이익. 다른 거 없어요. 이 재산법, 순이익법. 이거는 기업의 순이익을 측정을 하는데, 자, 뭐예요? 재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변동을 가지고 순이익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차감하면 이게 순이익이죠. 그럼 반대로 기초 자본이 더 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기초의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차감하면 요거는 순손실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게도 순이익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들인 돈과 지출된 돈을 갖고 순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익법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얘가 순이익이죠. 반대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하면 순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고로 재산법의 결과와 손익법의 결과는 언제나 같은 것이다. 그럼 만약에 틀리다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에 400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비교된 것도 4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이거 뭐 읽을 게 없어요. 그냥.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 주시는 편이 훨씬 편하다.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 실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거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회계 장부까지만 하고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회계를 기록하는 노트. 자, 회계를 기록하는 노트가 바로 장부인데, 자, 먼저 장부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주요부, 보조부. 주요부라는 것은 중요한 장부예요. 이 중요한 장부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장부. 여기 이제 보조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중요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든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분기를 하게 됩니다. 자, 분기한 것을 기록하는 장부가 분기장인데 요즘에 분기장 쓰는 기업 봤어요? 없죠. 전표로 대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계정 원장으로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기장과 총계정 원장을 우리는 주요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도와주는 보조장부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보조기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원장, 여기 있는데요. 자, 크게 기억한다면, 보조기입장은, 우리가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그리고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출납장이라든지, 상품을 매입했을 때 매입장,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장. 그냥 날짜별로. 당좌예금이 늘어나고 줄어든다. 당좌예금 출납장. 소액현금이 들어오고 나간다. 소액현금 출납장.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기입장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원장 그러면은 얘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권이냐? 거래처가 여러 개래. 그럼 여러 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자산이 여러 개래요. 그럼 자산별로
정보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은 뭐 상품 재고장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A 상품, B 상품, C 상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상품 재고장 3개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수 있죠. 매입처 원장,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은 매출처 원장. 자, 그럼 이제 거래처, 매입처, 거래처, 매출처별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비품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품 대장. 비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형자산 대장,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암기가 좀 중요한데요. 어떻게 기억하시냐? 보조 원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무조건 원장을 찾아요.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그 적송품 원장, 수탁 판매 원장, 이렇게 원장으로 끝나면 무조건 보조 원장이다. 그리고 원장으로 끝나지 않는데 보조 원장에 해당하는 거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보이세요? 상품 재고장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다. 자, 비품, 유형자산 대장, 유형자산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2개만 추가, 요거 2개만 추가해버리면 다음 중 보조 기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면은 다음 중 보조 원장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자, 일단, 지금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안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회계가 어려운 것만 나온다 생각하는데요. 40문제 중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10문제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제 그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지. 틀려도 될 문제는 틀려도 아무도 욕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거 틀려가지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오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쉬운 것들에서 우선 점수를 벌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점수를 차근차근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